네, 선박 종합설계 7번째 강의고요. 사실 7주차 수업은 뭐 중간고사랑 뭐 그다음에 과제 3, 4 그런 거 설명하느라 넘어갔는데 그러니까 7강이긴 한데 실제로는 8주차 거 강의로 들어가게 될 거고요. 드디어 진도보다 수업을 더 많이 나가게 됐습니다. 뭐 어쨌든 그래요. 이번에 할 거는 일반 배치고요. 일반 배치하고 그 다음에 저기 우리 원래 과제 내용, 아니 과제란다. 최종 결과물 그런 거 내용들 위주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여러분들 교재 책을 보시면은 일반 배치 챕터에서는 뭐 이런 것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 좀 정리를 할 겁니다. 뭐 계략 일반 배치에 뭐가 들어갈 건지 책 보고 좀 따로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계략적인 방향은 이번 수업에서 정할 거고요. 계략 일반 배치도 그리는 법 얘기할 거고 탱크 용량, 특히 뒤에 보면 탱커 위주로 다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탱커의 용량, 탱크 구획 배치 얘기를 여러분들도 꼭 잘 이해를 하시고 실제 배 설계하셔야겠죠. 그 다음에 건형 계산 이미 앞에서 다뤘기 때문에 따로 하진 않아요. 책에 그냥 나온 내용들만 뭐 이미 앞에서 했고 그 다음에 선박 계산책 위주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걸로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벌크선 얘기고 침수 계산은 그러니까 이번 종합설계 수업에서는 평가를 하진 않아요. 한번 그거를 볼까요? 평가 기준을 한번 보고 얘기를 합시다. 설계 반영 및 참고사항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제 거의 다 알고 있는 것들이고 인텍트 스테빌리티는 아직 손 안 댔죠. 인텍트 스테빌리티 얘기 나중에 이제 수업 후반부에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필요 없는데 여기 보시면은 라인즈 플랜, GA, 미드십 섹션, 경하 중량 추정, 탱크 캐퍼시티 플랜, 프리보드, 의장수까지 요거는 이제 다 한번 다뤘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거고 트림 스테빌리티가 아까 스테빌리티는 나중에 다룬다고 했어요. 우리 지금은 하진 않았는데 이제 배가 다 설계가 되면은 원래는 설계 전에 돼야 되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탱커기 때문에 스테빌리티 문제가 될 리가 없다 해가지고 데미지 스테빌리티도 우리 책에 보면은 강의 교재에는 나와 있어요. 침수 계산이. 근데 스테빌리티랑 그거 하긴 하는데 지금 다룰 내용은 아닌 것 같아서 안 할 거고 데미지 스테빌리티는 저기 선박 설계 컨테스트 이거 나가는 조만 나중에 따로 할 거예요. 원래는 데미지 스테빌리티가 당연히 들어가긴 하겠지만은 실제 선박에서는 아니면은 설계할 때는 들어가긴 해야 되는데 우리가 종합설계 수업에서는 이것까지 다루지는 않을 계획이거든요. 뭐 관심 있다면 해도 됩니다. 거기에 대한 추가 점수는 드릴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스피드 파워 프레딕션은 당연히 해야 되고요.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하고 있는 게 여러분들 최종 보고서에는 이번 수업에 최종 보고서에 들어가야 될 거예요. 당연히 여기 1번부터 13번까지 선박설계 컨테스트 나가는 조는 다 해야죠. 그 다음에 스피드 파워 프레딕션까지 됐고 여기 나머지는 저기 뭐야 특성 요약표 이런 거는 당연히 하는 거고 나머지 녹색으로 칠한 거는 선박설계 컨테스트 나갈 조에 대해서만 하는 건데 혹시라도 뭐 나는 종합설계 수업만 하긴 하는데 우리 조에서 이걸 하겠다 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대한 추가 점수는 뭐 당연히 더 드리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뭐 우리 조는 상황 봐서는 안 할 것 같다라고 하면 안 하셔도 뭐 상관없죠. 뭐 물론 다른 조가 다 했는데 우리 조가 안 한다면 차이는 벌어지겠지만 그 다음에 트림 스테빌리티는 나중에 지금 어떻게 할지 확실히 정해지진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GA랑 탱크 플랜이 다 나와야 되거든요. 얘는 그래야 스테빌리티 계산이 되기 때문에 뭐 그거용 프로그램을 저기 유원성 교수님이 만든 게 있어서 그걸 좀 수업 때 썼으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그 교육도 하고 쓰려고 하고 있어요. 한 다음 주나 뭐 다다음 주 아직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다만 여러분들 선박 설계안이 제대로 나와줘야 뭐 그 다음에 스테빌리티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일반 배치까지 할 거고, 여러분들 여기 이 책에 이렇게 보이나요? 이 책에 보면은 뒤에 나오는 챕터가 뭐가 있냐면은, 이후로 계략 일반 배치하면은 선형 결정, 뭐 선도 적으면서 할까요? 선형 결정 파트 있고요. 선박 구조 있고.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게 탱크 구조. 테크라고 썼네. 탱크 구조. 펌프실. 기관실. 여러분들 실제 선박 설계에 대해 중요한 거예요. 다만 이게 여러분들이 그냥 계략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설계가 없어서 여러분들이 좀 뭐 지혜를 못한다 하진 않잖아요. 얘는 좀 마이너한 것들이니까. 그러니까 우선 큰 것부터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선체 중강도 계산해야 되고, 구조에서, 그 다음에 소음 진동. 뭐 이거는 우리가 지금 알기만 알면 되는 거죠. 뭐 소음이 문제라고 선박 설계, 종합 설계 수업에서 뭘 바꾸고 하진 않아요. 그 다음에 경제성까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뒤에서 하실 거는 선형 결정이야 뭐 이미 잘 하고 있으니까 얘는 문제 아닌 것 같고, 선박 구조 해석, 구조 파트에서 할 거고, 요건 GA에서 할 거고, 소음 진동은 딱히 뭐 우리가 다룰 건 아니에요. 우리 수업에서. 뭐 하지만 좀 시간이 남는다면 얘기는 할 수 있겠죠. 물론 여러분들 설계하는 배가 소음 진동 측면에서 뭐가 어떻게 된다라는 거를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책도 진도 많이 나갔고요. 우리 이제 거의 한 중간 왔는데, 뭐 그것보다 좀 이르게 여러분들이 빨리 결과를 내시고 그거를 좀 더 개선을 하는 거를 남는 수업 시간 중에 하면 참 좋겠습니다. 일반 배치 얘기를 오늘 주로 할 거예요. 우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게 일반 이제 선명상부터 얘기를 하자면, 왜냐하면 선수는 일반 배치가 선수 격벽하고 뭐 들어가는 의장품 몇 개밖에 없을 거예요. 선수 격벽은 이미 계산했죠, 위치. 그 다음에 선수 격벽 있으면은 그 앞쪽으로, 배 앞에 선수 격벽 있으면 그 앞에 뭐 탱크가 들어가고, 아니면 의장품이 어디에 배치되고, 그 다음에 앵커 어떤 거 쓰고, 그런 거 주로 이 문제가 되고, 선미는 좀 복잡해요. 왜 복잡하냐면은, 그림 잘 나오나요? 선미가 대충 이렇게 생겼다고 하면은 다른 색으로 할게요. 엔진 배치해야죠. 그 다음에 엔진 앞쪽에 선미 격벽이 하나 들어가거든요. 엔진 축 들어가야죠. 축 지름도 구해야 돼요, 원래는. 계산하는 식은 나중에 책에서 어디 나온다라고 알려드릴 텐데, 그 다음에 엔진실에 대해서 그 엔진실 천장 높이 같은 거 계산하는 건 저번에 자료에서 얘기했던 것 같네요. 여러분들 과제 정리하는 거에서. 그 다음에 여기 앞에 뭐 펌프실 들어가죠. 그런 배치들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프로펠러가 들어오면은 프로펠러 간격도 정해야 된다고 했죠. 이 색으로 할까요?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도 있고,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도 계산해서 맞춰줘야 돼요. 그 다음에 선체 제일 밑바닥보다 프로펠러가 더 내려오면 당연히 안 되는 거고, 그게 추진기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에 추진기에 우리가 허브라고 해서 요 부분이 있거든요. 추진기 날개 붙어 있는 몸뚱아리, 그 부분 사이즈도 여러분들이 정해야 돼요. 왜냐면은 그 추진기, 여러분들 지금 B 시리즈 쓰고 있는데 거기도 허브 레이쇼 정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식도 확인을 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수업에서 이제 다룰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방향타인데, 추진기 뒤에 방향타가, 여러분들이 지금 방향타 안 그렸잖아요. 아직 방향타를 그려야 되는데, 방향타는 주로 뭐가 문제냐면은 가동 면적이 문제가 돼요. 그래서 가동 면적까지 고려를 한 방향타 배치가 돼야 여러분들이 선미 배치가 얼추됐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뭐 구조 측면에서 보자면 이쪽에 프레임이 몇 개가 들어가고, 여기는 엔진이니까 무거우니까 또 뭐가 몇 개 들어가고,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뭐 그거는 우리가 수업에서 지금 주로 다루진 않고 있기 때문에 그냥 뭐 따로 여러분들 최종 설계 안에 들어가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 수업에 요거 얘기를 주로 할 겁니다.
우선 방향타는 여러분들이 원래는 4학년 2학기 때 선박 내항 조종에서 배우거든요. 내항은 영어로는 시키핑이라고 하는데 파도에서 얼마나 잘 버티냐고, 조종은 여러분들이 입력을 했을 때 얼마나 잘 따라가냐, 움직이냐의 문제가 돼요. 그래서 어쨌든 방향타, 조종이 주로 방향타의 문제가 되겠죠. 왜냐하면 배에서 여러분들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엔진 회전수랑 방향타 각도밖에 없거든요. 방향타는 선박 조종 성능에 당연히 관계가 됩니다. 배 뒤에 보면은 프로펠러 뒤에 붙어요. 왜냐하면 프로펠러로 인해 가속된 요동이 방향타에 들어와야 조금이라도 양력을 더 발생하거든요. 조종 성능에 관계가 되고, 당연히 방향타는 직진할 때는 별 문제 없어요. 근데 추진기 뒤에 붙어 있기 때문에 저항으로 작용을 합니다. 추진기 후료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쓸데없는 거 괜히 철 많이 들여고 크게 만들 이유도 없잖아요. 그래서 재료를 적게 쓸수록, 그 다음에 추진기 뒤에 붙으니까 영향을 작게 줄수록, 말 그대로 방향타가 작을수록 설계에는 이로운 편이에요. 근데 조종 성능을 확보를 하려면은 방향타가 작거나 아예 없으면 조종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면적이 클수록 조종 성능에는 유리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당연히 어떤 균형점을 찾아야겠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형상은 두 가지가 있는데, 물론 다른 러더들도 더 있는데,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게 정말 많이 쓰는 러더예요. 여기 보시면은 선체에서 내려온 뿔 모양의 혼이라고 하는 게 있고, 선미가 이렇게 생겼으면 혼이라고 해서 이게 내려와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실제로 움직이는 부분은 러더 블레이드라고 해서 이렇게 생겨 있는데, 이제 여기가 축이에요. 러더 축. 그러면 우리가 러더 축 있는 위치를 AP라고 한다고, AP라고 쓸 뻔했네. AP라고 한다고 배웠잖아요. 그 AP가 여기 위치예요. 그래서 얘는 안 움직이는 부분이고요. 얘가 움직이는 부분이에요. 그러면은 방향을 틀어야겠다. 그러면은 이 빨간 부분만 각도를 줘서 돌아가게 되겠죠. 그 빨간 부분이 여기 뒷부분이고요. 앞부분은 안 움직이는 혼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러더 면적을 구한다고 할 때는 전체 구하는 게 아니라 여기 움직이는 부분만 구하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앞쪽은 움직이지도 않는데 조종 성능이랑 별 문제 상관없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그림은 좀 특수한 러더인데, 보면은 여기 부분이 전체적으로 다 가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가동을 하는데 뒤에 보면은 부품이 두 개잖아요. 이게 러더가 꺾이면서 뒤에 날개가 추가적으로 더 꺾이는 플랩이 달려있는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얘보다, 요것보다 얘가 조종 성능은 더 좋은데 비싸겠죠. 그래서 특수한 경우에만 써요. 일반적으로 쓰진 않아요. 방향타 구조는 그래서 앞에서 얘기 드린 것 같이 여기 혼이 있고 뒤에 러더가 있는, 러더 블레이드가 있는 혼타라고도 쓰는데 한국말로 세미 밸런스드라고도 해요. 그래서 그런 타입이 주로 사용이 됩니다. 네, 여러분들도 설계할 때 그냥 기본으로 얘를 놓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 물론 스페이드 타입이라고 해서 러더 블레이드 전체, 혼 없이 러더 블레이드 전체가 움직이는 타입이라거나 뭐 그런 것들도 있긴 한데, 일반적인 상선에선 잘 안 쓰는 편이니까 요것만 알아두시면 되죠. 방향타 면적은 어떻게 구하냐면은 뭐 일반적으로 이렇게 구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교재 445쪽에 써져 있고, 이제 배 사이즈마다 이 정도로 면적을 구하시면 되는데, 근데 방향타라는 게 단순히 면적을 이 정도 경험식에 근거해서 구한다라는 게 의미가 있지는 않고요. 뭐가 중요하냐면은 조종 성능을 만족을 해줘야 돼요. 이게 뒤에 4학년 2학기 때 내항 조종에서 배우는 문제긴 한데, 근데 뭐 어쨌든 이번에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할 거예요. 조종 시험이라는 걸 한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먼저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조종 성능을 갖출 수 있는 러더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종 성능은 어떤 기준이 있냐면은 물론 몇 가지가 더 있긴 한데, 실제로 yes, no로 평가를 하는 게 터닝 서클 테스트하고 지그재그 테스트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추가로 스토핑 어빌리티라고 해서 스토핑 테스트를 하긴 하는데, 그거는 이번에는 다룰 건 아니고요. 나중에 내항 조종에서 다룰 만한 주제예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 하나는 선회 능력이고, 그러니까 배가 가고 있을 때
배가 일정하게 가고 있다가 뒤에 러더를 틀거든요. 러더를 틀면은 배가 이렇게 돌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스테디 스테이트, 우리말로 하면은 정상 상태, 그냥 꾸준하게 배가 잘 안 보이네요. 여기서 빙글빙글하고 배가 원을 그리면서 돌고 있다면은, 배가 있으면은 이렇게 방향타를 뒤에 꺾었을 때 얘가 이제 계속 놔두면 뱅글뱅글 돌 거잖아요. 일정한 반지름을 원을 그리면서 그런 상태로 진입할 때 능력이고요. 터닝 어빌리티라는 거는. 그 다음에 지그재그 테스트에서 보고자 하는 거는 코스 체인징. 그러니까 내가 방향을 바꿔야겠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잘 바뀌냐예요. 배가. 이렇게 꾸준하게 배가 돌고 있는 상황이면 내가 의도한 만큼 얘가 반응이 빠르다 느리다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얘는 스테디 스테이트니까. 그래서 배가 멀쩡히 가고 있다가 내가 방향타를 탁 하고 틀었을 때, 내가 이렇게 배가 가고 있다가 뒤에 방향타를 탁 틀면은 튼 순간에 배가 얼마나 잘 가는지, 잘 꺾이는지, 그 다음에 반응이 얼마나 빠른지, 그런 거를 주로 다루는 문제가 코스 체인징, 요 체킹 어빌리티고, 그걸 보는 실험이 지그재그 테스트다라고만 우선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런 기준들이 있는 거예요. 뒤에서 설명 하나하나 할 거예요. 이제 그리고 추가로 얘기 드리자면은 방향타기 때문에 의장하는 사람들이 설계를 해드리면 됩니다. 원래는 실제 조선소는 배 조종이나 뭐 그쪽 하는 파트가 따로 있긴 한데 우리가 그걸 따로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의장품 중에 하나로 보시고 방향타는 의장하는 분들이 하시면은 설계를 하면 될 거예요.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터닝 서클 테스트는 여기 그림이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 배가 처음에 일정한 속도로 가요. 대개는 여러분들 설계 속도라고 보시면 돼요. 원래 설계 속도의 90% 이상인데 14.5노트로 간다고 칩시다. 그럼 배가 가고 있다가 러더를 탁 꺾어요. 얼마를 꺾냐면은 최대 방향 타각, 대개 35도가 최대이기 때문에 35도를 꺾었다고 쳐요. 그러면 러더를 탁 꺾으면 배가 돌기 시작하겠죠. 잘 나오나요, 커서가? 주석 처리를 해버렸네. 그래서 배가 잘 나오겠죠? 배가 멀쩡히 가다가 러더를 꺾으면은 돌기 시작해요. 그래서 언제까지냐면은 배 머리가 90도로 놓였을 때, 배 코스가 90도가 아니라 배 머리가 원래 진행 방향 대비 90도로 놓였을 때까지 횡방향으로 이동한 거리가 트랜스퍼예요. 여기 트랜스퍼 써져 있죠. 그 다음에 더 꺾어가지고 배 방향이 원래 진행 방향과 180도가 되었을 때까지 횡방향 이동한 거리가 택티컬 다이어미터라고 해요. 그 다음에 아까 90도까지 꺾었을 때 진행한 거리가 어드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평가를 하게 되는데, 실제로 기준으로 잡히는 거는 TD가 택티컬 다이어미터예요. 걔가 배 길이의 5배 이하가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어드밴스는 4.5배, 배의 4.5배 이하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배가 생각 없이 그냥 쭉 가면서 크게 도는 게 아니라 배 길이 기준으로 어드밴스는 4.5 배 길이에, 그 다음에 아까 택티컬 다이어미터가 얼마였죠? 5. 이 두 가지는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 원 안에서 이렇게 배가 회전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지그재그 테스트는 조금 더 복잡한데요. 우선 이 그래프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은 시간에 따른 각도예요. 무슨 각도냐면은 뱃머리의 각도, 그 다음에 방향타 각도예요. 지그재그 테스트는 두 종류가 있는데 1010하고 2020라 해서 10도, 10도, 20도, 20도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배가 직진을 하고 있을 때, 여기 옆에 그릴게요. 배가 직진을 하고 있다가 각도를 언젠가 방향타를 10도를 틀어요. 그럼 배가 돌기 시작하겠죠. 배가 돌다가 언제까지 기다리냐면은 뱃머리가 원래 진행 각도 대비 10도가 될 때
방향타는 계속 이쪽으로 꺾여 있던 상태였어요. 그러면은 그때 방향타를 반대로 10도로 꺾어줘요. 그럼 배가 이쪽으로 돌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언제까지 기다리냐면은 배가 또 원래 진행각도 대비 10도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방향타를 또 반대로 꺾어줘요. 그럼 얘가 다시 이쪽으로 가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배 궤적이 이렇게 간다고 해서 지그재그 테스트라고 해요. 어떤 기준이겠어요? 배가 선수각이 원래 진행각도 대비 10도 아니면 20도, 그래서 10도, 10도, 20도, 20도가 될 때 뭐를 주로 보냐면은 배머리가 10도가 됐을 때 방향타를 반대로 꺾는다고 해서 얘가 바로 휙휙 돌진 않아요. 원래 얘가 돌아가던 관성이 있기 때문에 배머리가 좀 더 옆으로 꺾이거든요. 10도보다. 걔를 우리가 오버슛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오버슛이 생긴 다음에 다시 이제 배가 제대로 돌아가기 시작해요. 방향타는 이미 꺾어놓고 있지만 배 자체가 관성도 크고 그 다음에 자동차 같이 도로랑 마찰력으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가 그냥 관성이 있으면 쭉쭉 밀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확인을 하는 게 오버슛이 크면은 그만큼 내가 배를 꺾는 명령을 줬을 때 배가 반응이 느리다는 뜻이 되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반응이 빨리빨리 잘 돌아가나 하는 거를 보는 게 지그재그 테스트가 됩니다. 걔는 10도, 10도, 20도, 20도 두 개를 보고요. 그때 뭘 보냐면 10도, 10도 지그재그는 퍼스트 오버슛 각도가 여기서 그냥 이거 제가 다른 데 거 정보를 따오다 보니까 이렇게 해놨는데 이 각도 값이 얼마 이하가 돼야 된다라는 기준이 있거든요. 자료엔 제가 안 써놓은 것 같네. 나중에 그 수업 뭐 과제나 그런 거 할 때 따로 얘기를 드릴게요. 그래서 오버슛이 몇 도 이하가 어떤 배의 길이에 따라서 오버슛 첫 번째, 두 번째 오버슛이 각각 얼마 이하가 돼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고 20도, 20도 테스트는 첫 번째 오버슛만 봐요. 그러니까 처음에 가다가 20도 꺾어서 배가 머리가 20도까지 됐을 때 반대 방향으로 러더를 마이너스 20도로 틀어주고 그때 이제 배가 그 각도가 더 원래 관성 때문에 얼마만큼 밀려가나 그거를 보는 게 여기 나오는 퍼스트 오버슛, 세컨드 오버슛 문제가 됩니다. 근데 10도, 10도 테스트는 퍼스트 오버슛, 세컨드 오버슛 둘 다 값을 보고요. 그 다음에 20도, 20도 테스트는 첫 번째 오버슛 크기만 봐요. 뭐 물론 추가적으로 이게 얼마 정도 시간 안에서 되냐 그런 것도 보면 좋기는 한데 그거는 평가 기준까지는 아니에요. 그냥 참고사항이지. 스토핑 테스트는 배가 그냥 가다가요. 엔진을 끄고 그 다음에 프로펠러를 역으로 돌려요. 그러니까 배가 정지를 하고 싶을 때거든요. 근데 자동차는 브레이크를 끽 밟으면은 쭉 가면서 서는데 배는 그게 아니라 브레이크도 없잖아요. 그래서 우선 엔진을 끄고 프로펠러를 힘을 안 줘요. 엔진을 꺼놓고 그럼 프로펠러가 억지로 엔진을 역으로 돌리겠죠. 그러다가 속도가 0이 되면은 그때부터 엔진을 역으로 돌려요. 프로펠러를 거꾸로 돌리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됐을 때 문제가 여러분들이 배를 위에서 보면은 프로펠러 있고 러더가 있거든요. 이렇게 얘가 프로펠러 얘가 러더인데 평소 같으면 프로펠러가 도니까 물을 뒤로 쏴서 러더가 프로펠러 안에 위치를 해요. 러더가 프로펠러 후류 안에 위치를 해서 작동을 잘하는데 후진을 이런 상태로 긴급 정지를 할 때는 프로펠러 역으로 도니까 물이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거꾸로 쏴죠, 물을. 그러다 보니까 방향타가 제 역할을 못해요. 그래서 배가 직진 방향을 유지하면서 멈출 수가 없고 옆으로 이렇게 지맘대로 돌거든요. 지맘대로라고 했는데 뭐 완전 때마다 다른 건 아닌데 배 특성마다 정해지긴 하는데 어쨌든 배가 직진을 유지하면서 멈추지는 못해요. 이렇게 가면서 멈추는 게 아니라 옆으로 쭉 방향이 돌아가면서 멈추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어떤 걸 보냐면은 배가 멈출 때까지 트레젝토리 TR이라고 되어 있죠. 트랙 리치를 이 길이가 배 길이의 15배. 그러니까 배가 어느 방향으로 밀리는지는 여기 있죠. 배가 어느 방향으로 밀리는지는 관심 없는데 어쨌든 배 길이의 15배만큼 가면서 멈춰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 정지하는 데는 배 길이의 15배 정도. 설계 속도에서 그렇게 돼 있고요. 그러면 배 조종 성능은 어떻게 우리가 평가를 하냐? 그런 문제 생기겠죠. 원래는 실제 배를 만들면요, 끌고 가서 시운전 때 그걸 해요. 테스트를 해가지고 뭐 오버슛이 얼마인지, TD, 택티컬 다이어미터가 얼마인지 등등을 검증을 하는데, 근데 배를 만들어 놓고 보니까는 그게 얼마다라고 하면 문제가 되잖아요. 왜냐면 조종 성능이 안 나오면 그때 가서 뭐 러더를 뜯든가 배를 고치든가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설계 단계에서는 추정을 해요. 시뮬레이션을 해서. 원래는 시뮬레이션 하는 방법이 4학년 2학기 때 배우는데 내양 조종 수업에서. 근데 아직 안 배운 사람도 있고 뭐 그걸 듣고 이걸 듣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거는 학기가 거꾸로 된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걸 가정을 하고 수업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간략한 내용만 먼저 얘기를 드리자면은 거기에 대해서 해석하는 식들이 다 있습니다. 좀 복잡하긴 한데 엑셀 시트로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이미 자료실에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입력을 하시면 되고, 그게 뭐에 근반해서 만들었냐면은 요 논문 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했는데, 시뮬레이션이라는 게 뭐 대단한 건 아니고요.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거냐면은 배가 있어요. 그러면 배가 어느 순간에 러더를 딱 틀었죠. 그럼 러더가 이만큼 틀었을 때 배에 가해지는 힘과 모멘트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예를 들자면 0.05초 뒤에, 그러면은 힘과 모멘트가 있으니까 우리가 가속도를 알잖아요. 알파라고 쓰죠. 가속도, 선형 가속도하고 회전 가속도하고 각가속도 두 개를 아니까 여기에 대해서 곱해주면은 뭐가 돼요? 속도 변화량이 되겠죠? 그럼 처음에 우리가 속도가 14.5노트를 가고 있었는데 러더를 얼만큼 틀었더니 얼마만큼의 힘이 가해졌다. 그 힘으로 인해서 배의 속도가 얼마만큼 변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0.05초 뒤에 배의 운동이 나와요. 뭐 V도 있을 거고 뭐 각속도도 있었겠죠. 0.05초 뒤에. 그럼 또 0.05초 뒤에 보니까 러더가 이렇게 꺾여 있으니까 또 배에 힘이 얼마가 걸리는구나. 그러면 이제 0.1초 뒤에 배 운동을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매 시간을 완전히 연속적으로는 하지 않고 시간을 잘라가지고 얘가 그 타임 스텝 뒤에는 어떤 운동, 어떤 힘, 그 타임 스텝 뒤에는 러더는 뭐고 운동은 얼마니까 얼마만큼의 힘이 가해지고 있다. 그거를 하나하나 이제 값을 계산을 해 나가는 게 시뮬레이션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하는 게 있고, 여기 사이버 캠퍼스에 올라가 있는 것들 보시면은 주 입력 지표를 첫 번째 셀에 넣게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있나? 네, 그래서 보시면은 첫 번째 셀에 여기 노란색 표시를 해놓은 게 여러분들 배에 그걸 넣게 되어 있거든요. 얘는 자동 계산인데. 어쨌든 지금 이게 원래 컨테이너 선인가 뭐 하던 거라서 값이 여러분들 배랑은 조금 많이 다른데 어쨌든 넣으시면 됩니다. 집어넣고 프로펠러 지름도 저항 추진하는 사람들이 계산했겠죠. 회전수도 계산했을 거고 14.5노트에서 NCR 회전수 등등 뭐 피치 프로펠러 피치도 계산 따로 해줘야 돼요. 근데 그것도 프로펠러 설계되면 나오는 거니까 그거 집어넣으시고 러더 면적이 문제인데 얘가 러더 면적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넣어야 되는 게 코드랑 스팬이라고 돼 있어서 코드는 러더가 이게 러더라고 치면은 유동 방향 길이가 코드고요. 그 다음에 유동 방향의 수직인 방향으로 뻗어 있는 게 스팬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자면 이쪽 방향이 코드고 이쪽 방향이 스팬이겠죠. 여러분들이 그 값만 정해주시면은 기본적인 입력은 끝나요. 그렇게 되어 있을 때 여기 해석에 가가지고 시간에 따라서 초별로 했거든요. 1초 1초별로. 왜냐면 배는 되게 크기 때문에 운동하는 게 주기가 엄청 길어요. 그래서 꼭 뭐 0.01초씩 그렇게 세세하게 안 쪼개도 돼요. 한 1초씩 쪼개도 잘 맞습니다. 1초 단위로 지나갈 때 러더 러더 각도를 넣어주면 돼요. 그럼 처음에 0도로 쭉 가다가 우리가 20도로 선회하는 테스트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러더 각도의 마이너스 20을 노란색 칸에 쭉 넣어주면 돼요. 시간에 따라서.
그러면은 뒤에 다 해석이 됩니다. 뭐 배 속도고 뭐고 그 다음에 각도는 라디안으로 바꿨고요. 그렇게 했을 때 배의 궤적이 x랑 y로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푸사인은 선수 각도예요. 지그재그 때문에 넣어놨어요. 그래서 보면은 배가 직진을 하다가 러더를 아까 20도였으니까 20도로 틀면은 얘가 이렇게 돈다. 그러면 우리가 배운 게 트레젝토리에서 뭐가 있었죠? 택티컬 다이어미터. 배 각도가 90도 될 때까지. 그러니까 여기 기준으로 처음 시작했을 때 배 출발이 러더를 꺾기 시작했을 때니까 여기잖아요. 지금 출발한 게 6초잖아요. 6초. 70m 갔을 때. 그때 뱃머리가 90도가 되는 시간이 여기 있네요. 128초가 됩니다. 그 다음에 X방향으로 얼마나 진행했어요? 원래 배 가던 방향으로 1148인데 원래 러더 꺾을 때가 70이었으니까 한 1070 정도? 1070 정도 나오죠. 1070m인가요? 대충? 뭐 그 정도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뭘 봐야 돼요? 여기서 택티컬 다이어미터랑 어드밴스인데 어드밴스 계산했고 그 다음 택티컬 다이어미터는 배가 180도까지 돌아갈 때잖아요. 180도 되는 게 여기고 1163까지 왔네요. Y방향 계산해야죠. 1163 포지션 1163 택티컬 다이어미터가 그럼 얘가 얼마가 돼야 된다? 4.5 100일이 4.5배보다 커야 되고 얘는 100일이 5배보다 작아야죠. 작아야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배 길이가 286m거든요. 하면은 더 작긴 하죠. 다행인데 한 가지 지금 여기서 제가 빼먹은 게 이 각도가 얼마가 들어가야 되냐면은 최대 방향 타각이니까 35도 넣어야 돼요. 35도 넣으면 더 잘 돌겠죠. 상식적으로. 계산이 되는지 모르겠네. 계산이 좀 불안정하긴 한데 어쨌든 택티컬 다이어미터는 나오겠네요. 어드밴스랑. 그러면은 많이 줄었겠죠. 지금 대충 봐도 한 900m 정도잖아요. 택티컬 다이어미터가. 그 다음에 어드밴스는 한 1000m 정도 되는 거고. 그래서 방향타를 더 꺾으면 좀 변한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그냥 요거 시뮬레이션 만들어 놨으니까 이걸로 하시면 돼요. 뭐 구태여 어렵게 하시지 마시고. 그리고 해놨더니 방향타 조종 성능을 만족을 하네? 그럼 뭐 방향타를 조금 더 크기를 줄여볼까 하셔도 되고 그냥 뭐 만족하고 안 하셔도 되는데 한 2개 정도 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면 한 번 했을 때 뭐 방향타 더 줄여도 되는지 정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2가지 테스트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선내시험 이미 설명했죠. 초기에 0도 넣고 실험 시작할 때 방향타각 35도 넣고 유지하면 돼요. 그 다음에 지그재그는 어떻게 하냐면 초기에 0도 넣고 좀 가다가 실험 시작 시간에 방향타를 여러분들이 10도를 넣으면은 배가 어느 정도 꺾였죠. 그러면은 10도 10 지그재그를 하면은 배가 10도가 된 29초에 가서 다시 마이너스 10으로 넣어줘야 돼요. 방향타각을. 그 다음에 쭉 마이너스 10으로 가다가 또 여기 가서 뭐 이쪽 각도가 다시 10도가 됐으면은 거기서부터는 또 방향타각을 바꿔주고 그렇게 하셔야겠죠.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거 주황색으로 탁탁 꺾인 게 방향타각이고요. 방향타각 입력이고 여기 이렇게 각도 나온 게 실제 배의 선수각이에요. 그럼 방향타각보다 선수각이 얼마나 더 튀어나왔냐가 오버슛이라고 했죠. 그래서 얘는 보니까 오버슛이 뭐 한 8도 정도, 퍼스트 오버슛이 8도 정도 나왔다. 뭐 그러면은 그걸로 지그재그 시험이 끝난 거예요. 20, 20짜리 지그재그는 10, 10 지그재그는 10는 첫 번째 오버슛이랑 두 번째 오버슛 크기까지 봐주셔야 되고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방향타가 제대로 설계가 됐나를 보려면은 여러분들이 방향타 면적만 위주로 보면 돼요. 방향타 면적이 작으면은 당연히 배 조종 성능이 안 좋아지겠죠. 그래서 방향타 면적을 일부러 줄여서 시뮬레이션을 하시면은 이렇게 배가 선회하는 궤적이 크게 나옵니다. 방향타
면적을 키우면은 선회가 잘 될 거고요. 그렇게 했을 때 한 가지 유의해야 되는 거는 방향타 스팬은 최대값이 정해져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은 방향타 스팬은 여기에서 선 및 베이스라인까지 거리로 그냥 정해져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더 줄일 수는 있겠지만 늘릴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줄이는 게 뭔 의미가 있냐 싶기도 하고. 그래서 스팬은 정해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바꿀 수 있는 건 코드밖에 없거든요. 코드를 줄이면서 러더를 설계를 하시면 됩니다. 코드를 해서 최종적으로 이런 궤적이 잘 나온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보이는 게 목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선미에 배치돼야 되는 거가 원래 선미격벽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선미격벽 할 때 선수격벽도 같이 하려고 여기에 써놨어요. 근데 이미 잘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과제에 있었죠. 선수격벽 하는 거. 그래서 그냥 있다는 것만 보시고 넘어가면 되겠어요. 선수격벽은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 책에 보면은 제가 다른 책에서 가져왔나? 실적성 기준으로 한 이 정도 된대요. 그 우리 지금 보고 있는 스웨즈막스 배들이. 그러니까 이런 값 비슷하게 나왔으면은 그냥 이해하면 됩니다. 그 다음 문제가 선미격벽인데 선미격벽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스턴 튜브라는 걸 얘기를 할게요. 프로펠러 축이 들어가기 때문에 선미에 그 축을 감싸는 뭔가가 있겠죠. 왜냐면 여기로 물이 셀 수도 있고 안 셀 수도 있으니까 걔를 감싸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거기가 끝나는 벽이 있으면은 그 뒤에 엔진실이 있어요. 얘를 선미관이라고 해서 스턴 튜브라고 하는데 얘가 선미 격벽이 됩니다. 스턴 튜브 끝나는 데가. 그 위치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한국 성급 규정상 선미관을 스턴 튜브를 하나의 수밀 구획으로 하는 이 격벽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뭐 여기가 어디까지 올라올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얘는 그냥 그거예요. 저기 닫힌 공간으로 보시면 돼요. 이렇게 했을 때 AP로부터 얘가 AP겠죠. 러더 축이 있는데 여기에서 선미 격벽까지 거리는 L이 200보다 큰 배면은 우리 배 같죠? 0.33L이 돼야 돼요. 0.033L.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L이 정해져 있는 배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만큼 떨어진 위치에다가 선미 격벽을 세우고 그 뒤가 엔진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엔진을 여기에 갖다 붙일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의장수 계산이 들어가고 왜 의장수가 여기 붙어있냐? 책에 그렇게 순서가 되어 있어서 의장수 그냥 들고 왔는데 의장수는 이제 선박을 세워놨을 때 우리 자동차면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겠지만 얘는 뭐 닫히라고 해서 앵커를 내리거든요. 그럼 그 앵커 사이즈가 얼마나 돼야 배가 안 떠내려가고 버티겠다는데 안 떠내려간다는 게 배 자체의 크기도 있겠지만은 배 상부 구조물이 바람이 불면은 밀릴 수 있잖아요. 풍압을 받죠. 그것까지 고려를 하는 식이에요. 그래서 선박 배수량과 풍압을 바탕으로 계산하는 식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계산은 여기 그 성급 거 문서 보시면은 잘 설명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배 상부 구조물 뭐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참조호선이죠. 그러니까 참조호선 잘 안 써지네요. 참조호선 상부 구조물을 여러분들이 따와가지고 이걸 계산을 똑같이 해보면 돼요. 그래서 해보시면 의장수가 대충 얼마가 나옵니다. 물론 그냥 그렇게만 알려주면 어떡하냐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선박설계 컨테스트 자료에 보면은 의장수 계산하는 결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보고 따라가면은 심지어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상부 구조물 그대로 가져왔으면 똑같거든요. 다른 게 뭐예요? 메인홀하고 메인홀 하나밖에 없죠. 여러분들 지금 여기 상태에서는 엔진 케이싱은 좀 달라질 수도 있겠다. 하여튼 근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여기 보고 그냥 비슷하게 따라서 계산만 하면 돼요. 의장수는 딱히 시간 둬서 가르칠 건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기관실 배치인데,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엔진 하나만 잘 선정을 했으면은 어느 정도는 감이 잡혔겠지만, 기관실에는 뭐가 들어가냐면은 엔진, 당연히 엔진 들어가야 되고요. 축, FOT, 연료 탱크, 펌프실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FOT 용량은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이미 여러분들 그 일반 배치인가 거기서 계산했죠. 얼마만큼의 연료가 필요한지 그렇게 돼 있고, 기관실이 그래서 길이가 단순히 엔진만 있는 데가 아니라 앞에 축 길이도 있고 뒤에 뭐 이것저것 들어가서, 위에서 보면 이 모양이에요. 펌프실이 아래에 있고 기관실이 위로 가 있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여기까지가 기관실이고 여기까지가 기관실이고, 여기서부터 이만큼은 또 펌프실 간격이 되는 거죠. 그 뒤에는 오일 탱크고 그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기관실 실제 길이는 어느 정도로 여러분들이 잡아야 되냐면은, 당연히 기관실 시작점은 선미 격벽이에요. 여기. 그 다음에 거기에서 A는 이제 뭐 축계 길인데, 여기 그러니까 보시면 위에 발전기가 들어가고요. 발전기 길이 정도 빼줘요. 그 다음에 실제 엔진 들어가고, 여러분들 그 MAN 홈페이지에서 엔진 정보 입력하면 나오는 엔진 사이즈 있죠. 그건 여기에요. 이 사이즈 C. 그 다음에 추가로 D 값, D는 포어스, 여기에 프레임을 한 5개에서 7개 정도를 더 띄워줘야 된다고 하고요. 간격을. 그 다음에 B는 여기 축인데, 여기 A는 격벽이고 벌크헤드니까, B는 축인데 보면은 축이 또 정해져 있지는 않거든요. 선체에 따라 달라지고, 그냥 축 하나 쪼가리는 최대 12m 정도까지 내어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만 놓고는 여러분들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쓰는 식이 한 두어 가지가 있습니다. 이 식으로 하셔도 되고요. 여기 이거는 중량인데 뭐 중량이에요? 프리보드 계산할 때 나왔던 배 배수량, 프리보드 배수량을 배 중량으로 고친 값이죠. 그 다음에 L은 배 길일 거고, 아니면은 C 곱하기 실린더 지름 총합인데, 실린더 지름 여러분들 거기 보면은 엔진 정보에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선정한 엔진 보면은 거기에 다 있으니까, 지금 찾고 있는데, 여기 있나요? 이런 거요? 이게 아니라 엔진 설계 값에 아마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거 찾아가지고 실린더 뭐 길이 곱하기 해주면 되겠죠. 말 나온 김에 한번 찾고 갑시다. 여러분들 쓰는 엔진 실린더 지름이 아마 77cm인가 뭐 그랬던 것 같은데, 나오지도 않았네. 그러니까 위에서 보면은 여기 이거 원 하나 지름이거든요. 근데 여기 안 써져 있네. 하여튼 그 엔진 스펙 보면은 거기에 실린더 지름 써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엔진 선정하면은 거기 그 코드에 적혀 있거든요. 보여주고 가는 게 맞을 것 같긴 한데, 엔진 코드네임 보는 거 있는데, 여기 다이어미터 오브 피스톤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보면은 얘는 90cm잖아요. 90cm고 뭐 실린더 6개짜리다 그러면은 얼마예요? 5.6m, 5.4m인가? 96에 54니까. 예, 그러면 5.4m잖아요. 그럼 곱하기 4를 해주면은 한 22m 나오겠죠? 예, 그러면 기관실 전체 길이 22m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로 하시든 아니면은 요 식으로 밑에 거 식으로 하시든 뭐 결과는 비슷하게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기관실 길이를 여러분들이 요거 기준으로 계산을 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화물창 배치는 이미 여러 번 얘기를 하긴 했었지만은 책에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러면은
마폴 1978 참고로 하시고 가상 유출량 꼭 계산하셔야겠죠. 여러분들 배 기준으로 가상 유출량 얼마. 그 다음에 옆쪽 탱크 용량은 가상 유출량 제한의 75%보다 작아야 되고, 그 다음에 중앙 탱크의 용량은 5만 이하로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 슬롭 탱크가 규정에 써져 있긴 한데 그게 뭐냐면은 연료를 담는 탱크가 아니라 그 유조선에서 화물 탱크 씻었을 때 나오는 오폐수들을 모아놓는 탱크예요. 그래서 화물 탱크의 3%로 그냥 잡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화물 담는 칸이 아니라 저기 이제 찌꺼기들 모아놓는 그런 칸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배들이 유조선들이 어떻게 배치가 되냐면, 우린 스웨즈막스잖아요. 화물 칸은 6쌍을 만들어요. 우리 지금 첨조호선 GA를 한번 보시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해서 12개 칸이니까 6쌍이 맞죠, 얘도. 그 다음에 밸러스트 탱크는 어떻게 들어가냐면은, 이거는 좀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셋, 넷, 다여. 얘도 6쌍이긴 한데, 그냥 맞춰서 하셔도 되고, 여기 그냥 4쌍이라고 하면은 4쌍으로 해주셔도 돼요. 그 다음에 슬럭 탱크 2개 들어갔고. 그 다음에 그 탱크를 3줄로 까는 거는, 지금 얘는 2줄로 깔은 거였죠. 3줄로 깔은 배는 되게 그보다 큰 배들이에요. 그래서 VLCC 같은 게 보시면은 5개 VLCC가 중앙에 5개, 양쪽에 각각 5개니까 15개 칸으로 만드는 거죠. 뭐 그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화물창 길이 제한 있는 건 당연히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화물 칸이 2개면은 격벽은 가운데 하나거든요. 종통 격벽이라는 게 배 길이 방향으로 이렇게 놓여 있는 격벽이에요. 선체가 있으면은. 그러니까 걔가 하나 있으면은 그 격벽 왼쪽 오른쪽에 각각 탱크가 하나씩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화물칸 하나의 길이가 0.51이 아니라 0.25, 배 길이의 0.15배만큼 해서 쪼개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여러분들이 탱크를 만들었을 때 그냥 대충 해서 LF가 얼마라고 할까요? 한 240m라고 합시다. 여러분들 배 그것보다 길겠지만, 그러면은 그림이 막 그려지네. 탱크를 이런 식으로 쪼갰을 때 여기 하나의 길이는 0.25 곱하기 240m예요. 그러면 얼마야? 36m죠. 그 다음에 여러분 배 폭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스웨즈막스 아마 최고 폭은 50m가 될 거예요. 걔보다 작아야 돼요. 50m고 그 다음에 양쪽에 2m씩 빼야 되잖아요. 이중선체 때문에. 그럼 실제로 여기 폭은 얼마가 되겠어요? 탱크 폭 하나는 23m가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일 탱크를 암만 잘 만들어도 길이는 36, 폭은 23m 이하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높이는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계산을 해요? 여러분들 배에서 저기 뎁스 알고 있으니까 형 깊이 알고 있으니까 거기에 더하기 2m를 내주면은 이중선체. 그럼 뭐가 나와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배 뎁스가 나오죠. 그럼 대충 뎁스가 한 20m, 여러분들 배 한 24m 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은 24m, 2m 빼면은 높이는 22m가 되죠. 그러면은 하나의 용량이 대충 어느 정도 나오냐면은 한 2만이 좀 안 되게 나와요. 탱크 하나가. 그 정도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러면은. 그래서 그런 탱크를 아까 2만쯤 되니까 걔를 몇 개를 배치를 하면 되죠? 2만쯤 되는 거를 너무 큰데? 값이. 그럼 뎁스를 좀 줄이거나 할 수 있겠죠. 어쨌든 탱크 지금 일반적으로 12개 깐다고 했으니까 용량 곱하기 12개 하면은 22만 8천 세제곱미터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참조선이 탱크 캐퍼시티가 이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뎁스를 줄이든 뭘 하든 해가지고 조금 더 배를 설계를 수정을 해도 되겠죠. 아니면은 선수랑 선미 쪽 탱크는 조금 공간에서 손해를 보는 게 있으니까 그런 거 감안해서 계산을 하셔도 좋고요. 어쨌든 화물창 길이는 규정이 있고
화물창 폭은 스웨즈막스 최대 사이즈나 아니면 여러분들 실제 지금 설계하고 있는 선박 폭 가지고 계산을 하시면 돼요. 그럼 남는 게 높이밖에 없으니까 그거 잘 계산을 하셔서 최종적으로 그 배의 이제 그 캐퍼시티 그거를 계산을 해 주셔야 됩니다. 화물을 옮기는, 그러니까 탱커에 화물 말고 탱커에도 연료는 필요하죠. 연료 배치도 있는데 그게 여러분들 거기 규정에서 꼭 반영을 하라고 한 요거 마폴 있잖아요. 안엑스 1. 그게 그거예요. 연료 탱크. 연료 탱크도 규정이 이게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봤을 때 개별 탱크 용량은 요만큼, 이중선저 높이는 이거 계산인데 아마 여러분들 실제 해보면 2.0m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폭도 계산을 해야죠. 그러니까 화물 탱크랑 똑같이 배 선 각에서 배 껍데기에서 어느 정도 간격을 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높이는 2m 띄워야 되고 뭐 폭은 또 계산해보면 나오겠죠. 근데 아마도 여러분들 탱크 용량이 참조선이 얼마냐면은 참조선이 4,500이니까 뭐 그것보다 좀 더 커지겠죠. 왜냐면 크루징 레인지가 길어지니까. 그러면은 좀 커서 한 5,000 정도 잡으면은 여기에 얼추 걸리겠네요. 그러면은 여기 5,000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중에 작은 값이니까. 연료 총량이니까 여러분들이 한 5,000 잡고 5,000을 예로 하면은 4분의 1, 0.25 하면은 한 7.5m 나오겠죠? 계산 맞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맞겠죠 뭐. 야, 0.75m죠. 그래서 선체 폭에서는 선체 폭은 0.75m 떨어져 있어야 되고 선체 바닥에서는 2m 떨어져서 연료 탱크가 HFO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일반 배치할 때 이것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거기까지가 해서 일반 배치고요. 그 다음에 하나 추가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할 것 같아서, 왜냐면 이제 제대로 배치수 뽑으려면은 철판 두께도 알아야 되거든요. 환급선고 규정을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배 길이 알죠? 거기 집어넣으면은 화물 탱크 지역 내의 판 및 국부 지지부지에 대한 최소 두께가 나와요. 그래서 또 중요한 거야 갑판 두께밖에 없잖아요. 우리 지금 나머지는 아닌 것 같은데 뭐 그래서 그냥 그렇게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했고요. 여기까지 했으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실제로 어떻게 배치해야 되겠다에 대한 얘기는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내부 배치도를 어떻게 짜야겠다라는 거. 엔진실 했죠. 그 다음에 연료 탱크 했죠. 화물칸 했죠. 선수 격벽 했죠. 그러니까 선수 격벽 이후로 화물칸들이 쭉 배치가 되고 그 다음에 엔진실 들어가고 선미 격벽으로 끝나요. 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요거까지 알았으면은 추가로 해야 되는 거는 선형 설계를 할 때 뭐 선형 설계하는 분들은 또 배수량 맞춰줘야 될 거고 그 다음에 건연 계산해줘야 되고 뭐 GA 하는 분들은 탱크 캐퍼시티 계산해줘야 되고 어느 정도 선형 나오면은 나중에 러더 계산도 해줘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수업은 여기까지 했고요. 이제 여러분들 그 숙제가 언제까지였더라? 아유, 뭘 로그인을 하라고. 20일 날 나온 숙제가 얼마나 뭐 해봐야 다음 주 중반까지겠죠? 맞나? 29일까지니까 다음 주 수요일까지네요. 그러면은 뭐 또 그거 가지고 뭐 어떻게 했네 마네 하는 것들 한번 평가를 하는 그런 거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수요일 날까지 내라고 해놓고선 수요일치 수업을 찍을 수가 없으니까 그게 좀 이상하네. 그렇다고 숙제를 화요일까지 내라고 하는 거는 좀 여러분들이 안 좋아할 것 같고 하여튼 뭐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 것들 이해를 하시고요. 뭐 더 얘기할 게 없을 것 같네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